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손해보는 거는 절대 안 하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내용들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후덜덜한 내용들인데요. 우리에게 그 칼들을 막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김광석 한양대 경인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압도적인 당선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에 베팅을 했고 그 베팅을 했다는 이제 증거가 이제 트럼프 2.0이라는 책이 네. 제일 먼저 나왔죠. 어떤 근거냐? 네. 근거는 이거죠. 트럼프는 무엇에 휩쓸렸을까? 코로나19에 휩쓸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바이든은 무엇에 휩쓸렸을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전쟁. 세 가지에 휩쓸렸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소위 생활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합니다. 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해 있던 너무나 높은 고물가, 너무나 높은 그 고금리에 직면해 있는 이 미국 국민들이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좀 벗어나고 싶다. 이게 다 바이든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것들. 역시 그것에 휩쓸린 거고 전쟁도 지겹다. 22년부터 지금 바이든이니까 이게 질질 끄는 거다. 말도 안 듣는다. 러시아도 말 안 듣고 이스라엘도 말 안 듣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필요하다. 전쟁 끝내줄 인물이 필요하다. 강한 지도자가 그리고 필요하다. 심지어 트럼프는 그게 공약이죠. 내가 그렇습니다. 당선되면 한 달 안에 끝낸다 이랬나요? 24시간 내에 24시간이었나요? 예, 내가 정권을 들어서면 24시간 내에 끝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국민은 그걸 염원했던 거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트럼프가 휩쓸렸던 것처럼 바이든은 결과적으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너무 힘들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물가의 고통은 저도 받아봐서 알죠. 그런데 미국 경제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보면 GDP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성장률 보면은 뭐 22년도에는 막 5.8%까지 가고 미국 예. 자체는 되게 성장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 굉장히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과 일반적인 저 같은 서민의 삶은 예.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연결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GDP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왜 GDP 증가?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물론 대통령은 국회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 간의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그 대담 중에서 지금 민생 경제 너무 힘들다. 뭐 내수 경기 너무 침체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영업 위기다. 예. 그런데 국무총리는 좀 경제 성장률 예를 들어서 올해 2.4%로 전망되고 내년 2.2%고 실업률 뭐 3%대 초반이고 우리 한국 경제 괜찮다. 이게 거시경제적인 흐름인 거예요. 근데 민생 혹은 내수 경기는 침체됐다. 이게 소위 총체적인 그림과 이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럼 그 둘 다 틀린 거냐?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냐? 둘 다 맞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그림이 뭐냐면요. 반에 한 50명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평균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평균 성적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40명의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0명 성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래서 평균 성적이 오른 것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성적으로 학급의 반의 성적이 오르고 총점이 오른 걸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굳이 그렇군요. 따지면.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단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수출 중심으로 음.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뭐 나름 GDP 증가율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사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음. 또 소매 판매 네.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음. 미국 경제도 음. GDP 면에서는 괜찮아요. 음. 특히 뭐 단면을 말씀드리면 AI 그러니까요. AI 아까 10명, 반도체. 그 10명이 그쵸. AI 첨단 기술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소위 날아갑니다. 어허. 그런데 소위 민생 음. 생각하면 어떠냐면 물가는 너무 높은데 음흠. 그 높은 물가, 특히 식료품 물가가 너무나 높은데 라면 한 그릇 밖에서 사 먹으면 2만 원 내야 그렇죠. 된대요. 근데 식료품 물가 상승률만큼 음. 소득이 같이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게 이른바. 이제 실질 네. 소득의 개념입니다. 명목 소득은 늘어날지 몰라도 소득이 뭐 500만 원 받다가 550만 원으로 명목 소득이 늘어날지 몰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물가는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진 거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은 네.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부분을 포착하고 선거 예. 캠페인을 짰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GDP를 논할 때입니까 이게? 그죠? 네, 민생을 논할 때지 맞습니다. GDP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2,700만 임금 근로자의 삶은 그냥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는데 GDP가 증가했다는 걸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2,700만의 취업자가 남아 있고 그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2,700만 취업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해리스한테 등을 돌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으시고 우리 김 교수님은 일찌감치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을 하셨다라는 네. 거고요. 네. 일단 트럼프가 또 그 일환에서 거는 게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좋은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라면서 강조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잖아요. 네. 야,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일자리 뺏고 여기서 흑자 내는 니네 나라들 난 그거 못 봐. 네. 나는 분명히 관세 장벽 제대로 세울 거야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내는 8대 흑자국이더라고요. 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운 나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10%에서 20%는 일단 무조건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또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 60은 뭐 중국이니까 일단은 좀 제쳐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관세를 부과하겠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편 관세입니다. 보편 관세. 모든 나라에. 그렇죠. 보편적으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율을 10% 정도는 깔고 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관세율이 대략 한 3% 정도 네. 평균 관세율이 그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10% 부과하겠다라는 거니까 관세율을 올려잡는 거죠. 이거는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내 이거는 떠든 얘기라. 이게 트럼프의 핵심 전략입니다. 메인이죠. 네, 메인입니다. 그게 트럼프식 무역 전쟁이죠. 바이든식 무역 전쟁과 다른 무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역 전쟁은 둘 다 하는 겁니다. 네. 해리스가 됐어도 하는 겁니다. 다만 무역 전쟁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주요 카드가 관세다. 그렇죠. 해리스는 바이든과 똑같이 비관세라는 무기죠. 그 비관세는 IRA나 칩스법과 여기 와서 아예 관세 없이 투자금도 주고 할 그렇죠. 테니까. 관세가 아닌 다른 장벽을 가는 거고 이거는 관세라는 장벽을 더 무기로 삼아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이든 때는 일종의 유인책이었다면 네. 트럼프는 일종의 처벌책 같은 약간 느낌이 그런 개념도 드네요.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8대 흑자국으로서 누렸던 어떤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세가 이렇게 생기면 뭐 미국의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미국 사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예 수입을 안 하는 효과라든지 수출이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이 좀 위축된 효과가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최대 수출국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1, 2국이 거의 비등해졌어요. 거의. 원래는 중국이었는데. 네, 근데 거의 비등해졌습니다. 네. 대중 수출이 조금 줄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한 21%씩 이렇게 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는 거냐? 뭐 만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도 엄청난 비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품목별로 따지면 20%가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근데 20%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냐? 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수출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것도, 꼭 우리나라가 그 밖에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 나라들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결국은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고 생산 장비를 수출하고 소재를 수출해서 거기서 생산 공정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결과적으로는 장애가 걸린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음.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될까요? 수출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 되냐면 국가적으로는 전력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공식이 생겨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돈 벌까 아니면 미국에서 돈 벌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할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직접 돈 벌까? 그러니까 어디서 비즈니스를 영위할까의 개념의 차이가 생길 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근데 지금 미국이 그림 그리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결국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관세 올린다. 관세 올린다는 결국 수입품에 대해서 비싸게 수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입 막겠다는 거예요. 수입 막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수입 막고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모든 제조업 시설을 이 땅에. 미국에 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미국의 공장 져라. 그래서 또 노동자의 환심. 나 약속 지켰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미국의 공장 짓고 또 관세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시켜 줄게도 그것에 대한 유인책이 혜택을 될 수 있겠네요. 줄게요. 또 트럼프가 일기 때 첫 번째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죠. 탈퇴. 예.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다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재가입. 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 기후라는 주제에 대해서 둘이 극단적으로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제조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기후변화 대응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죠, 트럼프의 비용. 어떤 철학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의 그런 액션은 다 그림이 그거에 있습니다. 아하. 미국의 공장져라. 또 역시 해리스는 반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또 최저임금 인상 이거 기업들에게 부담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잖아요. 노동자와 기업을 한 편에 묶어서 자기 정치적인 자산으로 쓸 수가 있겠군요. 그런 구상들이. 그렇죠. 다 구상이 다 거기에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보면 금리 인하. 금리 인하론자잖아요. 네. 금리 인하하면 기업들은 돈을 싸게 빌려서 그쵸. 사업할 수 있잖아요. 이른바 조달 비용을 적게. 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FTA 싫어하죠. 예를 들어 한미 FTA 싫어하고 나프타 가장 대표적으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싫어해요. 그럼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에 져요, 멕시코에 져요. 멕시코에 짓죠. 멕시코에 져요. 왜? 거기서 인건비가 싸니까. 인건비 싸니까 거기서 생산하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제일 좋은 비즈니스죠.
근데 그게 있으니까 미국에 공장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정책이 일관되게 오호. 그림 그리고 있는 게 마가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네. 반이민 전략도 거기에 얹을 수 있겠네요. 얹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죠. 인건비를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쓰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네. 다 일종의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의 일환 위에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계속 말씀드리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에 써놓고 다니는 마가 그게 큰 그림입니다. 나름 세계관이 확실하네요. 그 마가를 그림 그리고 있고 마가를 그리기 위한 그 정책 공약들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결국 미래 유망 첨단 산업들 예를 들어 우주 산업, 음. 전기차, 자율주행차, 음. 로봇, 반도체, AI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우리 미국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구조 또 규제 완화 이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그걸 다 완성시키고 그 구조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렇게 그림 그리고 나니까 정말 트럼프의 정책 공약들의 그 논리적 일관성이 이해가 완전 되는데요. 일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 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기 자동차 부분입니다. 아까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아예 기후 위기라는 것 자체가 뻥이다, 거짓말이다. 네. 심지어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도 그러면 굉장히 미워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랑 너무 친하잖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는 또 아주 전적으로 트럼프를 도와줘서 정부 효율화위원회 거기서 좀 의장을 맡게 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전기차는 어쩔 것인가?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저렇게 싫어하는 이제 트럼프와 어떻게 이제 화해하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 논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이제 전기차로 전기차로 그림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이제 스페이스 이코노미 우주 산업으로 그림 그리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네. 다른 산업으로 이제 스페이스 X로 그림 그리시는 게 더 좋겠고 네.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몽고를 다녀왔는데 몽고가요 인터넷이 엄청나게 잘 터집니다. 아, 그래요?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네. 그리고 기지국이 많아요? 그 허허벌판 아니요. 아닌가? 어떻게 뭐를 되죠? 쓸까요? 위성이에요? 예, 아하.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예, 맞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통신이 엄청 그렇군요. 잘 터집니다. 산이 없죠, 네. 몽고가. 위성의 방해를 전혀 안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ICT 산업이라든가 또 위성 산업이라든가 우주 산업 뭐 이런 유망 산업 그리고 이게 국방 산업과도 연관이 되죠.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전기차를 싫어하기보다는 남의 나라 전기차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정답이네요. 이해가시죠? 그렇네요. 예, 자기 나라 전기차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겁니다. 아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중국 전기차를 싫어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니까 또 모든 그 네. 고리가 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스크가 이제 그러니까 대선 승리 연설할 때 머스크를 소개할 때 화성으로 갈 사나이입니다라고 소개한 것까지 네. 또 일맥상통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림 그리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우주 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야말로 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경제랑 산업을 아울러서 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교수님께 많이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저는 뭔가 충돌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관세를 하면 인플레가 생기지 않을까? 인플레가 생기는데 어떻게 저금리를 유지하지? 지금 트럼프가 약속하는 어떤 단어들만 보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충돌하는 논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지금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논리에 따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떤 생각일까요?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네. 표현. 네. 근데요, 여러분 반대로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정말 트럼플레이션 올까? 정말 올까? 제가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경제는 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 그 논리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올까? 근데 이게 아니라는 왜냐하면 거죠? 그게 반드시 그럴 것처럼 이해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다들 주셨어요. 관세를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출을 니네 거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오히려 어. 역사적으로 네. 관세를 올리면 이 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올려요. 음. 그럼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위축돼요. 그러면 세계 GDP는 줄겠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저성장 고착화를 유도하고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네.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 압력을 줘요. 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관세율을 올릴 때 음. 정말 그게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까? 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이 왜 떠났나? 인플레와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떠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욕하면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유세 기간 동안에 압승했는데. 압승했는데 과연 인플레를 유도하는 용인할까? 용인하는 정책을 이행할까요? 어떤 면에서도 인플레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단행하고 음흠. 그리고 인플레를 막아서 저금리를 유도시킬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게 큰 그림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네. 예. 그래서 인플레를 야기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이민자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을 막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 음흠. 불법을 막는 거지 이민자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니까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첨단 산업들을 가져오니까 오히려 생산 효율화가 일어나요. 거기는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생산 효율화가 일어나면 이 AI가 더 많이 보급이 확산되면요. 여러분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해가시죠? 저는 미국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논리대로만 잘 굴러가고 트럼프의 구상이 성공한다면. 그런데 그 얘기를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세계 GDP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가 세계 시장이 같이 커져야 팔 때도 많고 수출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반도체 제조 공장, 파운드리 같은 것도 다 미국에 가고 그러면 우리는 법인세도 못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GDP로 못 챙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자,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명확해서 좋네요. 왜냐하면 세계 GDP 규모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세계 GDP 증가율이 둔화된다라고 성장률이 정확하게 늘어난다. 말씀드리고요. 네네네. 2010년대 GDP 증가율이 평균치가 3.7%고요. 2020년대 GDP 증가율의 평균치가 3.2%인데 근데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3.0, 3.1에 가깝게 더 성장률이 둔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GDP는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증가세가 더 둔화되는 거예요. 성장률이 더디게 증가한다라는 둔화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또 GDP에서 일부가 교육액일 텐데 세계 네. 교육액, 네. GDP에서 교육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크게 줄어들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독 어떤 나라가 더 줄어들까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나라겠죠. 예, 그렇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덜 충격이 있을까요? 내수 시장 큰 그렇죠. 나라. 내수 중심의 나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일본도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죠. 괜찮겠네요. 네. 그러면 또 갑자기 일본 하니까 또 우리 공격적인 트럼프가 네. 항상 이렇게 약달러를 또 추구한다. 왜냐하면은 우리 제조업 상품이 세계로 수출될 때 다른 나라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보면 내수가 괜찮은 나라긴 한데 엔저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제품이랑 뭐 경쟁하는 상황이 됐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그거 안 봐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야 엔저잖아. 엔화 가치 높여 또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과거에 플라자 합의한 것처럼 네. 그럴 가능성도 얘기가 되나요? 아무래도 뭐 그걸 가능성을 뭐 열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 있고요. 어쨌든. 너무 낮았죠. 예, 너무 낮았던 금리에서 일본만 역피벗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도 2025년까지 0.56% 정도의 중립금리를 찾아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어쨌든 지금의 금리에서 또
약 3% 수준, 뭐 트럼프라면 약 2.5% 수준을 향해서 또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해 나갈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그 어떤 시장의 기대 음. 그것이 반영된 외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네. 선행성이라는 외환 시장도 굉장히 선행성이 강해요. 음. 주식 시장만큼이나 선행적이에요. 환율? 예, 외환 시장 환율도 네. 그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음. 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네.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는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엔화의 다소 강세화.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유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뀔 거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강달러가 여전히 강달러겠지만 네. 강달러가 지금만큼 강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강달러의 정도가 네. 지금의 100 기준을 100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강달러겠지만 그래도 90 정도로 좀 떨어지는 네, 그런 흐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평균선이 1,100원에서 1,150원 정도거든요. 그리운 숫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어쩌면 영원히 1,100원이라는 평균 환율로 못 돌아가는. 그래서 평균 환율 자체가 1,250원에서 1,300원이 돼버리는 네,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 네. 이게 일종의 약달러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강하진 않지만 지금 트럼프가 네. 됐기 때문에 반영된 1,400원 막 이런 무서운 숫자까지는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1,300원 정도를 뉴 노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뉴 노멀로 나름의 강달러를 1,300원 수준의 나름의 강달러를 이제 뉴 노멀로 점차 받아들이고 통화 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율을 더 높게 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더 낮아질 그런 변수는 더 없는 거죠? 더 낮아질 변수도 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GDP 또 낮아지고 예를 그러면은 들면 네. 더 이상 지금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1,300원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다가 네. 또 예를 들어 언젠가는 뭐 그런 걸 뭐 희망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또 언젠가는 1,500원을 또 언젠가는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이게 올 왜 수도 그러냐? 미국은 이미 잠재 성장률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되게 중요해요. 실질 성장률, 그러니까 그때그때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미 성장이 끝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예. 네. 근데 잠재 성장률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이렇게 레고 블록 3개를 쌓는 겁니다. 하나가 노동 투입, 그다음 하나가 자본 투입, 마지막 하나가 총 요소 생산성. 네. 쉽게 말하면 생산성인 겁니다. 이 3개를 쌓는 건데 노동 투입은 미국 같은 건 늘어요. 이민자가 계속 늘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 인재 늘고요. 네. 공장 이전하니까 딸린 식구들 늘어요.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 공장 다 짓죠. 다 가요. SK 온 배터리 공장 지니까 주재원 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자본 투입, 해외 직접 투자하는 공장 지니까. 그리고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고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고 그렇죠. 미국 비중 늘려요. 네. 하다못해 돈도 우리나라 모이고. 공적 기금도 들어가요. 국민연금도 미국 비중을 계속 늘려요. 네. 자금 늘리죠. 역시 맨 위에 있는 생산성,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AI 일하는 방식의 혁신. 변화, 혁신. 그러니까 이게 느는 거야. 하나만 느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근데 늘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줄죠. 자본 계속 빠져나가죠. 네. 우리나라도 빠져나가는데 해외 자본도 빠져나가죠. 그리고 생산성은요 머물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떨어지나 이런 구조 속에 있고 더군다나 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마가라는 이 정책이 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자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만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다 그런 음.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이 강달러를 뉴노멀로 만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시간에 어떤 특정 정책으로 벌어질 상황은 아니나 네. 기본적인 추세가 그럴 환경이 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라서 1,400원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 지금 주위에서 막 이렇게 유학 보낸 이제 뭐 어르신들, 아기들 되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겠죠. 환전 언제 해야 돼? 이러면서. 예.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아요? 네, 그런 질문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금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걸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미국 연준이 또 얼마 전에 0.25% 포인트 내려가지고 그 부분의 금리 인하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같은 것도 지금 교수님한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트럼프가 가져올 굉장한 그 세계적 변화, 그게 논리적으로 쫙 연결이 되니까 그동안 비어있던 구멍이 맞춰져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